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2차 전지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분산되는 모습입니다. 녹화일 기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어제부터 이제 자동차 섹터에 지금 투자자들 관심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가 울산에 2조 원을 투자해서 29년 만에 이렇게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외 투자에 눈을 돌려왔었던 이 현대차가 이렇게 과감하게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됐다는 배경 무엇일까요? 결국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세계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용인에다가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한국 생산 비중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동안에는 가장 저렴한 곳에 법인세 싸고 인건비 싼 데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수출을 하면 됐는데 네. 이제는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국내 어떤 생산 메리트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네. 이게 2025년에 이제 본격 가동이 돼요.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 전용 라인이에요. 그래도 얼마 네. 남지 않았네요. 네네, 그렇죠. 금방 만듭니다. 지금 1996년에 아산 공장 만든 이후로 29년 만이고요. 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진짜. 그렇죠. 엄청 오랜만이에요. 항상 뭐 노조 때문에 이제 국내 공장 다 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이번 4분기에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완공이 되고요. 이게 연 15만 대 정도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장기 플랜이 있어요. 이게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연간 36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내겠다.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절반 좀 안 되긴 하네요. 151만 대 정도 국내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364만 대를 만들기 위해서 31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총 24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시작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30년까지 네네.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국내 투자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뭐 울산 공장 같은 경우 신공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오토랜드 화성, 네, 경기도 화성에다가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했고요. 네. 여기에 1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 공장이 있어요. 그 기아 오토랜드 광명, 여기는 내연기관 차 생산 라인인데 요거를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전환이 쉬워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셋업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기존 공장도 잘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 공장을 신설해서 전기차에 맞춤으로 하는 거를 그린필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그 내연기관 차를 전환하는 걸 브라운필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장단점은 있는데요. 사실 뭐 전기차 측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전기차 전용 라인 꾸리는 건데 아무래도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들 부지가 꽤 좋아요. 부지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뭐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 공장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현대차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국내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한 이유에는 정부의 또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세공제를 최대 35%까지 제공해주겠다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같은 거의 이제 그 어떤 세제 혜택 수준이고, 요 그 모빌리티 산업,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게 35%의 세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네.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25%까지 세공제 혜택이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3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 생산 목표도 좀 올라가잖아요. 네네. 기존의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2030년 중장기 전기차 전략이 있었는데 이 중장기 전략은 어떤 내용인지, 또 이번 투자 확대로 이런 중장기적 전략의 변화가 생겼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일단 내연기관 차는 계속 줄이겠죠. 내연기관 차는 줄이고 친환경 차를 이제 늘리는 게 목표인데요. 누적 판매량이 400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이제 친환경 차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2009년에 처음으로 나왔고, 그 모델은 사실 국내 내수용이었어요. 그리고 생산 대수도 별로 없었는데 2011년에 나온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좀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팔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2011년에 3만 대 팔았고 2012년에는 6만 대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2016년 이후로는 이제 10만 대 연간 판매하는 규모가 됐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이 팔았어요. 45만 5,700대를 해외에다 팔았고 네. 국내에는 18만 3,100대 엄청 많이 늘었죠. 네, 이제 그 정도 팔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이런 차들이 더 많아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37만 대 정도 되고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한 64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순수 전기차 쪽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공장들을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공장을 신설하는 그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내연 기관차 전용 그런 라인을 또 전기차 라인으로 교체한다면 거기서 또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설비 생산 설비를 제공해주거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뭐 공장을 만드니까 뭐 공장에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니까 설비 관련된 업체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설비. 그리고 네, 현대차하고 기아도 사실 수혜를 보는 거죠. 네. 2030년까지 이제 글로벌 탑3 전기차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이 종목들도 지금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설비들 그리고 전장 부품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도 다 수혜를 보게 되는 건데 2차 전지는 충분히 과하게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전장 부품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회사는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는 회사는 한국단자. 한국 단자요? 네. 처음 들어보는 한국단자라는 회사는 커넥터 회사예요. 커넥터 그러니까 우리 전자장치들이 점점 더 이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의 자동차는 기계 부품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점점 더 전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나 회로적으로 연결해 줘야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커넥터거든요. 그 커넥터를 현대차 그룹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단자인데 매출 비중은 전기차용 커넥터가 한 71% 정도 되고 이제 가전용 커넥터도 해요. 예전에는 이쪽이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쪽이 메인이고 그래서 가전용 커넥터는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LED 같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용 이제 커넥터인데 이쪽이 계속해서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라인업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화가 되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현대차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전동화가 되고 나서 자동차가 앞으로는 컴퓨터화 되잖아요. 컴퓨터가 되면 이 컴퓨터화를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을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이제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칩 설계 관련된 모든 어떤 기능들을 현대 오토에버 쪽으로 다 몰아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하고요. 기존의 IT 회사인데 약간 좀 전장 네, 쪽도? 전장 쪽으로 확장하는 회사들. 네.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MC넥스 같은 회사예요. MC넥스는 지금은 90% 정도가 삼성 스마트폰 매출인데 지금 현대차 쪽 카메라는 이 회사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주 받아놓은 금액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요. 네, 수주 잔고만 조 단위가 넘는데 다만 이 회사는 이제 주가가 가려면 스마트폰이 좀 턴어라운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무리 전장 쪽이 좋아진다고 해도 주력 맞아. 사업 쪽이 아직까지는 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회사가 아비코전자. 그러니까 아비코전자의 그 자회사인데 아비코테크는 전장용 PCB 인쇄 회로 기판하는 회사인데 사실 아비코전자의 매출의 절반을 아비코테크가 해요. 여기는 이제 현대모비스 쪽에 주로 이제 전장용 그 PCB 쪽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회사들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수동 수자들도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LG 전자의 VS 사업부라든지 그리고 뭐 LG 이노텍의 카메라 이런 쪽은 이제 뭐 테슬라 쪽도 많이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기의 MLCC 같은 것들도 지금은 모바일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점점 더 이제 자동차 쪽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10년간의 어떤 혁신의 핵심은 모바일 혁명. 향후 10년간의 혁신의 핵심은 AI 혁명, 모빌리티 혁명인데 이게 별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바일 혁명에서 gat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하드웨어는 모바일 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애들이
이 모빌리티 혁명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 기업들과 또 왜 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건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같이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들까지 흐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대차가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올해 1분기 글로벌 실적이 좀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회사 중에 현대차와 기아만이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 사실 뭐 제네시스가 해외에서 뭐 상도 받고 이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네네. 생각보다 글로벌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부진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IRA법의 타격이죠. 네, 사실은 이 IRA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팔리는 브랜드가 현대차 그룹이었거든요. 그 제네시스하고 막 그 EV6 같은 것들이 잘 팔렸는데 네. 이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 보조금에서 빠졌잖아요. 아 그럼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1,000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1,000요? 네. 꽤 그러니까 높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네, $7,500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라고 그래서 저는 한 네. 100만 원? 네. 그렇게 아니, 생각했는데 잘못 1,000만 원이면 네,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미국 자국 브랜드는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우리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는 못 받게 된 거죠. 네, 그리고- 1,000만 원이면 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GV70이 전기차 라인업이거든요. 제네시스에서. 네. 이게 그 동안에는 3,500불의 보조금을 받았어요. 네. 기존의 그 미국 그 지원법으로 인하면. 근데 이게 IRA로 개정되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소비자들도 굳이 막 현대차와 기아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네요. 사실 너무 그렇죠. 비싸니까. 사고 싶어도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자국 브랜드 쪽으로 기울지 않겠냐 이런 본 그게 이제 수치로 입증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현대차 그룹도 대응하고 있잖아요. IRA 법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엘러버마 공장 쪽도 빨리 전기차 라인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되면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은 구축을 할 것 같고요. 그래 빠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3,500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3,500불을 받으려면 이제 2차 전지 쪽에 뭐 광물 규제들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하나의 현대차의 부담이 되는 거는 바로 주요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이런 대비책은 또 세우고 있겠죠, 당연히. 지금 오히려 내연 기관차가 계속 갔다 그러면 네. 5등 브랜드에서 아마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전기차 탑3까지 노릴 만한 그게 가능해진 거는 전기차 전환 시대에 굉장히 앞서 있던 거죠. 네.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브랜드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테슬라하고 뭐 GM하고 뭐 폭스바겐, 현대차 이 정도거든요. 그만큼 빨리 대응을 했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퍼를 하려면 자동차의 컴퓨터 변화 그러니까 스마트카의 시대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동력 변화까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악재라면 악재인 것들에 대비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부터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가격대도 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좀 반짝하고 또 이게 또 사그라들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좀 약간 급등했기 때문에 네.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게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상향 추세. 네네. 약간 이제 조정받고 이 다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동차 업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작년까지는 차량 반도체가 쇼티지여서 못 팔았잖아요. 맞아요. 생산을 못해서 못 팔았는데 그러면 대기 수요들이 많다라는 거는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그 대기 수요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라질까?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할까? 이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중요한 게 1분기, 2분기 분위기 보면 그 수요들이 그렇게 많이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산만 제대로 되면 수요는 충분히 매칭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참고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생산량을 21% 생산 증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량 반도체 좀 이제 수급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20%나 늘어나게 되면 거기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안에서 특히나 전장 쪽, 전자 부품 쪽으로 뭔가 관련된 업체 중에서 뭔가 좀 실력 있는 회사를 잘 피킹한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좀 꽤
따뜻한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뜻한 수익까지요? 네네. 오. 네, 그럼 뭐 단기적으로는 뭐 현대차와 기아, 뭐 현대모비스 이런 주가들이 살짝 급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 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전기차 시장 커지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뭐 MC넥스, 아비코전자, 뭐 또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대형주 현대차, 기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저 솔직히 저도 궁금할 것 같고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본인의 투자 성향이에요. 아 성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약간 작은 종목 중에 약간 그 변동성 큰 회사들, 앞으로 업사이드도 많지만 또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질 수 그쵸, 있다는 걸 이걸 감안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뭐 기대 수익률은 내가 좀 낮지만 안정적인 거, 하방에 있는 주식들이 좋다 그러면 큰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낫죠. 네. 그럼 전 개인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투자의 판단에 참고로만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질문 답변을 해주실 시간이에요. 베린의 집님의 질문인데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만 사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신대요. 네네. 삼성전자의 실적 반등 언제부터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대표님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 1분기가 6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2분기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3분기부터는 충분히 반등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꽤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업황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당장 숫자는 안 좋지만 이게 또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반기에는 좀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딱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나가고 있는 영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영수 대표님께서 IT이신 우리 이영수 대표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